해밍웨이 단편선 심장이 두린 큰 강 2부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정영목 옮김. 아침에 해가 뜨자 텐트가 더워지기 시작했다. 닉은 텐트 입구에 쳐놓은 모기장 밑으로 기어나와 아침을 보았다. 나올 때 손에 닿는 불이 축축했다. 바지와 신발은 두 손에 들고 있었다. 해는 이제 언덕 위에 자리를 잡으려 했다. 초원, 강, 늪이 있었다. 강 건너 녹색 늪에는 자작나무들이 자랐다. 이른 아침에 강은 맑았고 잔잔하면서도 빠르게 흘렀다. 200야드쯤 하류의 통나무 3개가 강을 온통 가로지르고 있었다. 통나무들 때문에 그 위의 물은 잔잔하고 깊었다. 닉이 지켜보고 있는데 밍크 한 마리가 통나무로 강을 건너 늪으로 들어갔다. 닉은 흥분했다. 이른 아침과 강 때문에 흥분했다. 정말이지 아침을 먹기에는 너무 마음이 급했으나 그래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작은 불을 피우고 커피 주전자를 올려놓았다. 주전자에 물이 끓는 동안 그는 빈 병을 들고 고지대의 가장자리를 넘어 강변의 풀밭까지 내려갔다. 풀밭은 이슬로 축축했고 닉은 해가 풀을 말리기 전에 미끼로 쓸 메뚜기를 잡고 싶었다. 그는 좋은 메뚜기를 많이 찾아냈다. 메뚜기는 풀줄기 아래쪽에 있었다. 가끔 풀줄기에 매달려 있기도 했다. 메뚜기는 이슬 때문에 차갑고 축축했으며 해가 덮여주기 전에는 풀쩍 뛸 수가 없었다. 닉은 메뚜기를 잡았다. 중간 크기의 갈색으로만 잡아 병에 집어넣었다. 통나무 하나를 뒤집었다. 가장자리 바로 밑 은신처로 삼을 만한 곳에 메뚜기 수백 마리가 있었다. 메뚜기들의 하숙 집이었다. 닉은 중간 크기 갈색 메뚜기를 50마리 정도 병에 넣었다. 그가 잡아들이는 동안 다른 메뚜기들은 해를 받아 몸이 더워지자 풀쩍풀쩍 뛰어나가기 시작했다. 풀쩍 뛰면서 날았다. 처음에는 한 번만 날고 내려와 마치 죽은 것처럼 뻣뻣하게 가만히 있었다. 닉은 아침을 먹었을 때쯤이면 메뚜기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활발해질 것임을 알았다. 풀에 이슬이 없었다면 좋은 메뚜기로 병을 가득 채우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을 것이고 모자로 내리치며 잡느라 메뚜기들이 많이 으깨졌을 것이다. 그는 강물에 손을 씻었다. 강 가까이에 있으니 흥분되었다. 이윽고 그는 텐트로 걸어 올라갔다. 메뚜기들이 이미 풀밭에서 뻣뻣하게 뛰고 있었다. 병 안에서는 햇볕에 몸이 따뜻해진 메뚜기들이 덩어리로 뛰고 있었다. 닉은 막에 삼아 소나무 막대를 집어넣었다. 막대는 병 주둥이를 충분히 막아 메뚜기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공기는 충분히 통하게 해주었다. 그는 통나무를 원래대로 굴려놓고 왔다. 이제 매일 아침 그곳에서 메뚜기를 잡을 수 있을 터였다. 닉은 뛰는 메뚜기들로 가득 찬 병을 소나무 줄기에 기대해 놓았다. 얼른 메밀가루를 물과 섞어 응어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었다. 메밀가루 1컵, 물 1컵이었다. 그는 주전자에 커피를 한 줌 집어넣고 캔에서 기름을 한 덩어리 퍼 뜨거운 프라이팬에 얹었다. 기름이 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미끄러지며 탁탁 튀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프라이팬에 메밀가루 반죽을 고르게 부었다. 반죽은 용암처럼 펼쳐지고 기름이 거세게 침을 뱉어냈다. 둥근 메밀부침 가장자리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더니 갈색으로 변하고 이어 파삭파삭해졌다. 표면에 서서히 거품이 일어나며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닉은 갈색이 된 아랫면 밑으로 갓 쪼갠 소나무 조각을 밀어 넣었다. 프라이팬을 좌우로 흔들자 부침의 아랫면이 프라이팬에서 떨어졌다. 공중에 던져 뒤집는 건 시도하지도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그는 깨끗한 나무 조각을 부침 밑면 끝까지 쭉 넣어 부침을 뒤집었다. 부침은 팬에서 기름을 탁탁 튀겨냈다. 부침이 익자 닉은 다시 프라이팬에 기름을 둘렀다. 반죽을 다 부었다. 크고 두툼한 부침이 하나 더 나오고 작은 것이 하나 나왔다. 닉은 사과 버터를 발라 크고 두툼한 것과
작은 것을 하나씩 먹었다. 세 번째 부침은 사과 버터를 바른 다음 2번 접고 기름 종이에 싸서 셔츠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사과 버터 단지를 도로 배낭에 넣고 샌드위치 2개를 만들 요량으로 빵을 썰었다. 그는 배낭에서 커다란 양파를 하나 꺼냈다. 그것을 둘로 잘라 매끄러운 겉껍질을 벗겼다. 그런 다음 그중 하나를 얇게 썰어 양파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만든 샌드위치는 기름 종이에 싸서 카키 셔츠에 다른 호주머니에 넣고 단추를 채웠다. 그는 프라이팬을 철망 위에 뒤집어 놓고 연유를 넣어 노르스름한 갈색을 띤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야영지를 정돈했다. 좋은 야영지였다. 닉은 가죽 낚싯대 가방에서 재물 낚싯대를 꺼내 조립하고 낚싯대 가방은 텐트 안에 다시 밀어 넣었다. 그는 릴을 달고 가이드 사이로 줄을 끼워 넣었다. 줄을 끼우면서 이 손 저 손으로 줄을 잡고 있어야 했다. 그러지 않으면 자체 무게 때문에 도로 뒤로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이었다. 양끝을 뾰족하게 처리한 묵직한 재물 낚싯줄이었다. 오래전에 $8를 주고 산 것이었다. 이것을 무겁게 만든 것은 아무런 무게가 없는 미끼를 던질 때 뒤쪽 허공으로 젖혀졌던 줄이 들뜨지 않고 묵직하게 앞으로 쭉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닉은 알루미늄 목줄 상자를 열었다. 목줄은 축축한 플란넬 패드들 사이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닉은 세인트 이그너스로 오는 기차에서 냉수기로 패드를 적셔두었다. 축축한 패드들 속에 잠사 목줄은 부드러웠다. 닉은 목줄 하나를 풀어 묵직한 재물 낚싯줄 끝에 고리에 묶었다. 미늘은 목줄 끝에 달았다. 작은 미늘로 아주 가늘고 탄력이 좋았다. 닉은 그의 허벅지에 낚싯대와 함께 놓인 미늘 쌈지에서 그 미늘을 꺼냈다. 그는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낚싯대의 매듭과 탄력을 시험했다. 느낌이 좋았다. 그는 미늘에 손가락이 찔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는 낚싯대를 들고 메뚜기 병은 병목에 반 매듭으로 묶은 끈을 이용해 목에 걸고 강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뜰채는 허리띠의 고리에 걸려 있었다. 어깨에는 각 귀퉁이를 귀 모양으로 묶은 긴 밀가루 부대가 덮여 있었다. 부대의 끈은 어깨 너머로 내려왔다. 부대가 그의 다리에 부딪히며 퍼덕였다. 장비를 주렁주렁 달고 나자 어색하면서도 전문가가 된 것 같아 행복한 기분이었다. 메뚜기 병이 가슴에 부딪히며 흔들거렸다. 셔츠의 가슴 주머니는 점심 도시락과 재물쌈지 때문에 붉어져 있었다. 그는 강물로 들어섰다. 충격이었다. 바지가 다리에 착 달라붙었다. 신발에 자갈이 느껴졌다. 물은 솟아오르는 차가운 충격이었다. 물살은 빠르게 밀려오며 그의 다리를 휘감았다. 그가 들어선 곳은 물이 무릎 위까지 왔다. 그는 물살을 따라 걸었다. 자갈이 신발 밑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두 다리 밑에서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내려다보며 메뚜기 한 마리를 꺼내려고 병을 기울였다. 첫 번째 메뚜기는 병목에서 튀어나와 물속으로 들어갔다. 메뚜기는 닉의 오른쪽 다리 옆에 소용돌이에 의해 밑으로 빨려 들었다가 하류 쪽으로 조금 떨어진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것은 발길질을 하며 빠른 속도로 둥둥 떠내려갔다. 그러다 빠르게 둥근 파문을 하나 그려 잔잔한 수면을 깨뜨리더니 사라졌다. 송어가 잡아먹은 것이다. 다른 메뚜기가 병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더듬이가 흔들렸다. 튀어나오려고 앞다리를 병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닉은 그것의 머리를 잡고 늘씬한 미늘을 턱 밑에 꿰어 흉부를 거쳐 복부 마지막 마디까지 밀어넣었다. 메뚜기는 두 앞다리로 미늘을 붙들고 그 위에 담배즙을 뱉어냈다. 닉은 메뚜기를 물속으로 던졌다. 그는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잡고 물살 속에서 메뚜기가 끌어당기는 힘에 버티면서 줄을 늘렸다. 왼손으로는 릴에서 줄을 벗겨내 자유롭게 풀어나가게 놓아두었다. 그는 물살이 만드는 작은 물결들 속에 있는 메뚜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닉은 버티며 팽팽한 줄을 잡아당겼다. 첫 입질이었다. 그는 이제 생명을 얻어
물살을 가르고 있는 낚싯대를 쥐고 버티며 왼손으로 줄을 당겼다. 낚싯대가 획획 움직이다 둥글게 휘더니 송어가 물살에 맞서 아래 위로 격하게 오르내렸다. 닉은 작은 놈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낚싯대를 바로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낚싯대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물속의 송어가 낚싯줄에 저항하여 머리와 몸을 획획 틀면서 강과 낚싯줄의 접점이 계속 바뀌는 것을 보았다. 닉은 왼손으로 낚싯줄을 잡고 송어를 끌어당겼다. 송어는 지친 동작으로 물살을 탕탕 치면서 수면으로 올라왔다. 얼룩덜룩한 등은 자갈 위 맑은 물의 색깔이었고 옆구리는 햇빛에 반짝였다. 닉은 낚싯대를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우고 허리를 굽혀 오른손을 물줄기 속에 담갔다. 그는 젖은 오른손으로 펄떡거리는 송어를 잡고 주둥이에서 미늘을 벗겨낸 다음 다시 강에 던졌다. 송어는 물살 속에 어정쩡하게 멈춰 있다가 이내 돌 옆에 바닥에 자리를 잡았다. 닉이 송어를 만지려고 손을 아래로 뻗자 팔꿈치까지 물에 잠겼다. 송어는 물살 속에 가만히 자리를 잡고 큰 돌 옆에 자갈에서 쉬고 있었다. 닉의 손이 송어에 닿자 송어의 부드럽고 서늘한 물 밑의 느낌에 닿자 송어는 사라졌다. 강바닥을 가로질러 그늘 속으로 사라졌다. 괜찮구나. 닉은 생각했다. 그냥 피곤할 뿐이구나. 그는 송어를 만지기 전에 미리 손을 적셨다. 그러니 송어를 덮은 엷은 점액은 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른 손으로 송어를 만지면 손에 점액이 묻어나 송어에 벗겨진 부위에 하얀 곰팡이가 피었다. 몇 년 전 재물 낚시꾼들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 혼잡한 강에서 낚시를 했을 때 닉은 하얀 곰팡이로 뒤덮여 죽은 송어를 수차례 보았다. 물에 쓸려가다 바위에 걸려 있기도 했고 배를 위로 한 채 웅덩이에 둥둥 떠 있기도 했다. 닉은 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낚시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일행이 아니면 대개 낚시를 망쳤다. 그는 무릎 위까지 오는 물을 헤치고 강을 따라 허우적거리며 내려갔다. 강을 가로지르는 통나무 더미를 향해 얕은 물 50야드 정도를 헤치며 나아갔다. 그는 미늘에 미끼를 다시 끼우지 않고 그냥 손에 든 채 걸어갔다. 얕은 물에서 작은 송어를 잡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그는 그런 송어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하루 중 이맘때 얕은 물에는 큰 송어가 없을 터였다. 이제 물은 허벅지 위까지 올 만큼 깊어지며 차갑고 아프게 살을 찔렀다. 앞쪽에는 통나무 댐에 막힌 큰 물이 잔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물은 잔잔하고 거무스름했다. 왼쪽으로는 풀밭에 낮은 가장자리, 오른쪽으로는 늪이 있었다. 닉은 물살에 맞서 몸을 뒤로 젖히며 병에서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았다. 그는 메뚜기를 미늘에 꿰고 행운을 빌며 메뚜기에게 침을 뱉었다. 이어 낚싯줄 몇 야드를 릴에서 잡아당겨 메뚜기를 앞쪽에 빠르고 검은 물에 던졌다. 메뚜기는 통나무들을 향해 잠시 둥둥 떠내려갔지만 이내 낚싯줄의 무게가 미끼를 수면 밑으로 잡아당겼다. 닉은 낚싯대를 오른손에 잡고 낚싯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 풀려나가게 놓아두었다. 길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왔다. 닉이 낚아채자 낚싯대가 생명을 얻으면서 위험해졌다. 낚싯대가 확 휘면서 줄이 팽팽해졌다. 물에서 나올수록 더 팽팽해졌다. 묵직하고 위험하고 꾸준하게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었다. 당기는 힘이 강해지면서 목줄이 끊어질 것 같다고 느낀 순간 닉은 줄을 풀었다. 낚싯줄이 쏜살같이 풀려나가면서 릴의 톱니바퀴가 기계적인 비명을 질렀다. 너무 빨랐다. 닉은 줄을 제어할 수 없었다. 낚싯줄은 쏜살같이 풀려나갔고 줄이 풀려나가자 릴의 음도 올라갔다. 릴의 속이 드러나자 그의 심장은 흥분으로 멈출 것 같았다. 닉은 차갑게 허벅지를 타고 오르는 물살에 맞서 몸을 뒤로 젖히며 왼손 엄지로 릴을 세게 눌렀다. 엄지를 재물 릴의 틀 안으로 밀어넣자니 영 거북했다. 그가 엄지의 압력을 높이자 낚싯줄이 팽팽해지다
갑자기 단단해지더니 거대한 송어가 통나무들 너머에서 물을 빠져나와 높이 솟아올랐다. 송어가 뛰는 순간 닉은 낚싯대 끝을 낮추었다. 그러나 긴장을 늦추기 위해 끝을 내린 그 순간 그는 당기는 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 않아도 단단했던 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졌다. 물론 목줄은 끊어졌다. 모든 탄력이 낚싯줄을 떠나 줄이 단단하게 마를 때의 그 느낌을 모를 수가 없었다. 이내 줄은 느슨해졌다.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닉은 리를 감았다. 그렇게 큰 송어는 본 적이 없었다. 무게감, 감당할 수 없는 힘, 그리고 송어가 뛰어 올랐을 때의 그 커다란 몸집. 송어는 연어만큼이나 커 보였다. 닉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리를 감았다. 흥분이 너무 강렬했다. 희미하게 메스꺼움이 느껴졌다. 앉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목줄은 미늘을 묶은 자리에서 끊어졌다. 닉은 끊어진 목줄을 손으로 잡았다. 그는 바닥 어딘가에서 빛 아래 깊고 깊은 곳 통나무들 밑에 턱에 미늘을 끼운 채 자갈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송어를 생각했다. 닉은 송어의 이가 미늘에 목줄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미늘은 턱에 박혀 있을 터였다. 송어는 틀림없이 화가 났을 것이다. 그 정도 놈들이면 다 화가 날 터였다. 그것이 송어였다. 그 송어는 미늘에 단단히 걸렸다.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도 송어가 움직이기 전에는 바위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와, 큰 놈이었어. 와, 이렇게 큰 놈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닉은 풀밭으로 올라섰다. 물이 바지를 타고 흘러내려 신발에서 빠져나왔다. 신발이 철벅거렸다. 그는 통나무로 걸어가 그 위에 앉았다. 이제 감각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물이 찬 신발 속의 발가락을 꼬물거리다 가슴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성냥을 통나무들 밑에 빠르게 흐르는 물에 던졌다. 아주 작은 송어 한 마리가 빠른 물살 속에서 빙그르 몸을 돌리더니 성냥을 노리고 올라왔다. 닉은 웃음을 터뜨렸다. 담배는 끝까지 다 피울 생각이었다. 그는 통나무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햇볕에 몸을 말렸다. 등에 닿는 햇볕이 따뜻했다. 얕은 강이 앞쪽에서 숲으로 흘러들었다. 곡선을 그리며 숲으로 파고들었다. 여울 반짝거리는 빛, 물로 만질만질해진 바위, 강변을 따라 자라는 삼나무들, 그리고 하얀 자작나무들, 햇볕에 따뜻해지고 만질만질해 안기에 좋고 껍질이 없고 만지면 잿빛으로 변하는 통나무들. 실망감이 서서히 그를 떠나갔다. 천천히 사라졌다. 어깨를 아프게 했던 전율 뒤에 격렬하게 찾아온 실망감이었다. 이제 괜찮았다. 그의 낚싯대는 통나무 위에 놓여 있었다. 닉이 새 미늘을 끼우고 목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자 줄이 올라오다 저절로 단단하게 매듭이 지어졌다. 그는 미끼를 끼우고 낚싯대를 집어들고 통나무 저쪽 끝으로 걸어가 물로 들어갔다. 별로 깊지 않은 곳이었다. 통나무들 너머 아래쪽에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다. 닉은 늪에 가장자리 근처 야트막한 여울목을 돌아 마침내 강의 얕은 바닥으로 들어섰다. 왼쪽 풀밭이 끝나고 숲이 시작되는 곳에 커다란 느릅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었다. 나무는 폭풍에 쓰러져 숲속에 벌렁 누워 있었다. 뿌리에는 흙이 엉켜 있었고 거기에서 자란 풀이 강 옆에 단단한 둑을 타고 올라왔다. 강은 뿌리 뽑힌 나무의 가장자리까지 파고들었다. 닉은 선 자리에서 물살 때문에 강의 얕은 바닥에 홈 같은 깊은 수로가 파인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가 선 곳에는 자갈이 많았고 그 너머는 자갈만이 아니라 바위도 꽉 들어차 있었다. 나무 뿌리 근처 물이 곡선을 흐르는 바닥에는 이회토가 깔려 있는 듯했고 깊은 물 바닥에 펜 홈들 사이에서는 녹색 수초들이 물살에 흔들리고 있었다. 닉은 낚싯대를 어깨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뻗었다. 낚싯줄이 곡선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가
메뚜기를 수초들 사이에 깊은 수로 한 곳에 내려놓았다. 송어가 미끼를 물었고 닉은 그것을 낚아챘다. 닉은 낚싯대를 뿌리 뽑힌 나무 쪽으로 멀리 쭉 뻗은 채 물속에서 절벅절벅 뒷걸음질을 하며 송어를 수초에 줄이 걸릴 위험이 많은 지역에서 넓게 트인 강 쪽으로 유도했다. 낚싯대는 생명을 얻어 물로 곤두박질 치며 휘었다. 닉은 물살에 맞서 살아 오르내리는 낚싯대를 쥐고 송어를 끌어당겼다. 송어는 세차게 움직였지만 그래도 계속 따라왔고 탄력 있는 낚싯대는 송어의 세찬 움직임에 굴복해 이따금 물 밑에서 획획 방향을 틀었지만 그래도 계속 송어를 끌고 왔다. 닉은 세차게 내빼는 송어를 천천히 하류로 유도했다. 그리고 낚싯대를 높게 들어올려 송어를 뜰채 위로 끌고 온 다음 뜰채를 들어올렸다. 송어는 그물 속에서 묵직하게 늘어졌다. 그물 눈 사이로 얼룩덜룩한 송어의 등과 은빛 옆구리가 보였다. 닉은 미늘을 뺐다. 쥐기 좋은 묵직한 옆구리, 쑥 나온 커다란 아래턱. 닉은 그의 어깨에서 물까지 늘어진 긴 부대 안으로 송어를 미끄러뜨렸다. 송어는 몸을 들썩여 힘차게 미끄럼을 타며 안으로 들어갔다. 닉이 부대의 아가리를 물살의 반대 방향에 대고 펼치자 부대는 물을 가득 삼키며 묵직해졌다. 그가 부대의 바닥은 물속에 둔 채 부대를 세워 올리자 물이 옆으로 쏟아져 나왔다. 부대 안 바닥에 커다란 송어가 있었다. 물속에서 살아있었다. 닉은 하류로 움직였다. 그보다 앞서 나가는 부대가 물속에 무겁게 잠겨 그의 어깨를 끌어당겼다. 날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다. 목덜미의 햇살이 뜨거웠다. 닉은 좋은 송어 한 마리를 잡았다. 송어를 많이 잡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이제 물은 얕아지고 넓어졌다. 양쪽 강가를 따라 나무들이 있었다. 왼쪽 강가의 나무들이 오전의 해를 받아 물 위에 짧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닉은 그림자마다 송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후에 해가 언덕 쪽으로 넘어가면 송어는 강 반대편에 시원한 그늘 속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었다. 가장 큰 녀석들은 강가에 바싹 붙어 있을 것이다. 블랙 강에서는 그런 곳에서 언제든지 큰 송어를 잡을 수 있었다. 해가 지면 송어들은 모두 나와 물줄기 속으로 들어갔다. 해가 지기 전 그 반짝이는 빛에 물이 눈부실 때면 물 어디에서든 쉽게 커다란 송어를 낚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수면이 햇빛을 받아 거울처럼 눈부셨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상류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 블랙강 또는 이런 강에서는 물살에 맞서 허우적거려야 했고 깊은 곳에서는 높이 쌓인 물이 덮쳐오는 것 같았다. 이렇게 물이 많은 강의 상류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그다지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다. 닉은 깊은 구멍을 찾아 강가를 살피면서 물이 얇게 흐르는 곳을 헤치며 나아갔다. 강 가까이에 너도 밤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가지를 물속으로 들이우고 있었다. 나뭇잎 밑에서 물은 오던 길을 돌아갔다. 이런 곳에는 항상 송어가 있었다. 닉은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싶지는 않았다. 미늘이 가지에 걸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어 보였다. 그가 메뚜기를 던지자 물살이 물 밑으로 메뚜기를 끌어들였다가 늘어진 가지 밑에서 다시 밑으로 끌어들였다. 낚싯줄이 팽팽해지자 닉은 줄을 낚아챘다. 송어가 잎과 가지가 있는 곳에서 물 밖으로 몸을 반쯤 내밀고 강하게 몸부림쳤다. 줄이 걸렸다. 닉은 강하게 잡아당겼고 송어는 풀려났다. 그는 줄을 감은 다음 미늘을 손에 쥔 채 강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앞에 왼쪽 강가 가까운 곳에 커다란 통나무가 있었다. 통나무는 속이 텅 비어 있었다. 빈 곳이 강을 향하고 있어 물이 그 안으로 부드럽게 들어가면서 통나무 양쪽으로 잔 물결을 약간 일으켰다. 물이 깊어지고 있었다. 속이 빈 통나무의 윗부분은 잿빛으로 말라 있었다. 일부는 그늘에 가려 있었다. 닉이 메뚜기 병에 마개를 뽑자 한 마리가 마개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그 메뚜기를 떼어내 미늘에 꿰고 물로 던졌다.
그는 메뚜기가 물 위에서 움직여 속이 빈 통나무 안으로 흘러드는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낚싯대를 멀리 내밀었다. 닉이 낚싯대를 낮추자 메뚜기가 둥둥 떠서 통나무 안으로 들어갔다. 묵직한 입질이 느껴졌다. 닉은 잡아당기는 힘에 맞서 낚싯대를 잡아챘다. 마치 미늘이 통나무에 걸린 것 같았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전해져 왔다. 그는 고기를 흐르는 물 쪽으로 나오게 하려고 애썼다. 결국 고기는 밖으로 나왔다. 묵직하게. 낚싯줄이 느슨해지자 닉은 송어가 도망갔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아주 가까이 흐르는 물 속에 송어가 보였다. 미늘을 빼내려고 머리를 흔들고 있었다. 입은 꽉 다물고 있었다. 흐르는 맑은 물 속에서 송어는 미늘과 싸우고 있었다. 닉은 왼손으로 크게 떠리를 틀어 줄을 당기면서 줄이 팽팽해지도록 낚싯대를 들어 올렸다. 이어 송어를 그물로 유도하려 했지만 송어는 사라졌다. 시야에서 사라졌다. 줄만 아래 위로 오르내렸다. 닉은 송어가 물살에 대항하여 싸우게 했다. 낚싯대의 탄력에 대항하여 물을 쳐대게 놓아두었다. 그는 낚싯대를 왼손으로 옮긴 다음 무게를 감당하면서 낚싯대로 싸워 송어를 상류로 유도했고 마침내 그물 안에 들어가게 했다. 그는 송어를 물에서 들어 올렸다. 물이 뚝뚝 듣는 그물 안에 묵직한 반원이 보였다. 그는 미늘을 빼고 송어를 부대 안으로 미끄러뜨렸다. 그는 부대의 아가리를 벌리고 물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커다란 송어 2마리를 굽어보았다. 닉은 점점 깊어지는 물을 가로질러 속이 빈 통나무까지 걸어갔다. 부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자 물에서 나온 송어들이 퍼덕거렸다. 그는 송어들이 깊은 물속에 있을 수 있도록 부대를 통나무에 걸었다. 이어 몸을 끌어올려 통나무 위로 올라가 앉았다. 바지와 장화에서 물이 흘러내려 강으로 들어갔다. 그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통나무의 그늘진 끝으로 옮겨 앉아 호주머니에서 샌드위치를 꺼냈다. 샌드위치를 찬물에 담갔다. 물살이 부스러기를 쓸어갔다. 그는 샌드위치를 먹은 뒤 물을 마시려고 모자를 물속에 완전히 담갔다. 물은 마시기도 전에 모자에서 새어나갔다. 그늘 아래 통나무에 앉아 있으니 시원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성냥을 켰다. 성냥은 잿빛 나뭇결 속으로 파고들며 아주 작은 골을 팠다. 닉은 통나무 옆면으로 몸을 기울여 단단한 곳을 찾아 다시 성냥을 켰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앉아 강을 바라보았다. 양쪽에서 강이 좁아지며 늪지대로 들어갔다. 강은 잔잔하고 깊어졌으며 늪은 삼나무 때문에 속이 꽉 차 보였다. 나무 줄기들은 밀집해 있었고 가지들은 단단했다. 그런 늪지대를 걸어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했다. 가지가 아주 아래로부터 나아 있었다. 움직이려면 땅바닥을 기다시피 해야 할 것 같았다. 가지를 분지르며 나아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늪에 사는 동물들은 그렇게 생겨 먹은 게 분명해. 닉은 생각했다. 읽을 걸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읽고 싶었다. 늪지대로 계속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강을 내려다보았다. 커다란 삼나무 한 그루가 기울어져 물줄기를 완전히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 너머에서 강은 늪지대로 들어갔다. 닉은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물이 겨드랑이까지 올라올 만큼 점점 깊어지는 곳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 끌어올리는 것도 불가능한 곳에서 커다란 송어를 낚는 것에 반감이 느껴졌다. 늪지대의 두 개는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 위로 커다란 삼나무들이 빽빽하여 햇빛도 드문드문 비쳐들 뿐이었다. 빠르고 깊은 물에서 빛도 거의 없는 곳에서 낚시를 하는 것은 비극적일 터였다. 늪지대에서 하는 낚시는 비극적 모험이었다. 닉은 그것을 원치 않았다. 오늘은 물을 따라 더 멀리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칼을 꺼내 편 뒤 통나무에 꽂았다. 그리고 부대를 끌어올린 다음 안으로 손을 넣어 송어 한 마리를 꺼냈다. 꼬리 근처를 손으로 쥐었다. 쥐기가 힘들었다. 살아있었다. 그는 송어를 통나무에 내리쳤다.
송어는 몸을 떨더니 뻣뻣하게 굳었다. 닉은 뻗은 송어를 통나무의 그늘진 곳에 놓아두고 다른 송어도 같은 식으로 목을 부러뜨렸다. 그는 두 마리를 통나무에 나란히 늘어 놓았다. 멋진 송어들이었다. 닉은 송어를 항문에서 주둥이 끝까지 세로로 잘라 안을 비워냈다. 내장과 아가미와 혀가 한 덩어리로 빠져나왔다. 둘 다 수컷이었다. 잿빛을 띤 흰색의 긴 이리가 매끈하고 깨끗했다. 깨끗한 내장은 밀집해 있었으며 모두 한꺼번에 딸려 나왔다. 닉은 밍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내장을 물가에 던졌고 그는 송어를 물에 넣고 씻었다. 송어의 등을 위로 하고 물속에 담그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색이 아직 선명했다. 그는 손을 씻고 송어들을 통나무 위에서 말렸다. 이윽고 통나무 위에 펼쳐둔 부대에 송어를 넣고 둘둘 만 다음 묶어서 뜰채에 담았다. 그의 칼은 아직 통나무에 날이 박힌 채 서 있었다. 그는 나무에 칼을 닫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닉은 낚싯대를 들고 통나무에서 일어섰다. 뜰채가 무겁게 축 늘어졌다. 그러고는 물로 들어서서 물을 튀기며 강가로 갔다. 둑으로 올라서서 숲을 헤치고 들어가 고지대를 향해 걸어갔다. 야영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나무들 사이로 강이 살짝 보였다. 늪지대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날은 앞으로도 많았다.